네, 안녕하세요. 상한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권재은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명민준 앵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명민준 앵커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또 많으셔서 저도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알차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TV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면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박승희님, 현정님, 기본충실님, 블랙홀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과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MC 보시면서 잠 못 주무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새벽 3시 반에 잠을 들었습니다. 파월 회장이 좀 찬물을 끼얹으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 2,500선에 좀 턱걸이를 해줬습니다. 2,500선을 겨우 지켜냈는데 앞으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5월에 주식을 더욱더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무너졌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이오 업종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줬는데요. 전통적인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업종이 강하게 좀 올라와 주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주들이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이점 두 번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증시 치매 관련주들 또 전통 제약주들까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바이오 종목으로 이제 내 포트를 꾸려봐야 할지 오늘 이 시점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강하다 보니까 2차전지주들은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는 조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매도 리포트도 나왔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포트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투자 인사이트 많은 투자 정보 공유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조기준 매니저님, 그리고 김준호 매니저님,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분장실에서 이제 하이파이브를 외치고 좀 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굉장히 또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분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상한가 아무래도 여자 진행자 처음이잖아요. 네. 이호근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진행자. 저는 되게 좋은데요. 괜찮은 것 같나요? 예. 매니저님? 맨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상한가에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민준 선배한테 그대로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은 저랑 같이 굉장히 방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코너도 같이 하고 토요일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어떠신가요? 제 칭찬 좀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이 방송 화면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명민준 아나운서가 있는 것보다 권재현 아나운서랑 내 것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항상 똑같은 화면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권재현 아나운서도 이참에 중간중간 격주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스튜디오도 훨씬 더 화사해진 것 같고 또 진행 능력도 워낙에 탁월하시니까 오히려 시청자분들도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 시청자분들이 평상시보다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권재현 아나운서가 한다는 소문만 났으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연휴를 앞두고 다들 지금 주식시장을 좀 떠나신 것 같아요. 내일 어디 다들 가시나 봐요. 지금 맞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원래 기존에는 한 5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지금 300분 가까이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저는 또 처음 방송을 하고 아무래도 시간대가 좀 달라요. 매니저님 오전 방송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새벽 방송, 오전 방송만 했군요. 이번에 두 달째 되어 가는데요.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고요. 네.
뭐 명 앵커도 좋지만은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한번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네. 아무래도 뭐 에코프로 처음부터 정말 소개를 해주셨고 1월 1일부터 네네. 소개를 해주셨고 네. 김선호 매니저는 뭐 성장주 위주로 또 트렌드 세터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 로봇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주고 계신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떤 투자 성향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가리진 않고 저평가 네. 종목이면은 뭐 작전주, 테마주만 아니면 여러 종목을 매매하는 편이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분실에 충실하고요. 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종목 중에 이제 저평가 종목을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좋은 종목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이 그리고 또 굉장히 잘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잠시 후 특별한 포트 점검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특이점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F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일 내내 스치면 상한가에서 FMC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월 실망이야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 새벽 2시에 0.25% 인상을 하고 나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잠이 들었거든요. 사실 성명서 내용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시 반부터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조금은 시장에 매파적으로 다가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을 해줬고 또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도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2,500포인트를 겨우 코스피가 지켜냈었는데 앞으로가 굉장히 더 걱정됩니다. 과연 5월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지 자,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바로 보여주시죠. 네, 조기준 매니저님 돈워리 박스피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매니저님? 그렇죠. 이제 뭐 시장은 어차피 걱정을 한들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결정을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차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박스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500선에서 뭐 하락할 건지 850선에서 횡보할 건지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도 현재 박스피에 갇힌 상태고요. 대한민국 시장도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박스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 5.25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뭐 1.75의 갭이 늘어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파월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이제 잔불이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어라고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는 이제 논조가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횡보인데 인하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돈워리 박스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또 다시 못을 박았는데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준 매니저님?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제가 보기엔 여지를 주면은 또 인플레이션 올라오면서 이제 물가가 안 잡힐까봐 제가 보기에는 페드에서는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또 이제 은행들의 발이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연말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는 없지만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얘기해 버리면 또 이제 어렵게 잡힌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산불이 진화했는데 이제 또다시 또 잔불이 남아서 또 산불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피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선호 매니저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네. 이렇게 적어줬어요. 시기상조이다. 뭐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도 시기상조다. 이 발언이 제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었는데 사실 우리 그 투자자들도 대부분 다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이 2%잖아요. 2%까지는 계속해서 동결 기조가 이어갈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이번에 뭐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거는 92%의 확률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장 막판에 약간의 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분위기고 또 이제 미선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 오히려 긍정적인 발언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오히려 좀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음 정도 되면은 시장이 좀 천천히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성명서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금리 인하는 라고 한 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금 회장님은 네네. 다시 일상으로라고 이렇게 네네. 판넬에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5월 FOMC 전에 네.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일상으로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저는 사실 이번 FOMC에서 좀 더 통화 완화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한번 이제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그런 거는 이제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뭐 금리 추가 인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고 또 뭐 그 연준이 아주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전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 이 부분으로 다시 좀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큰 기대감만큼은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뭐 완전히 재를 뿌리는 이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계속 계속 연결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네. 사실 뭐 예상했던 대로 0.25%를 인상했기 네.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계준 매니저님 사실 최근에 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1.75%가 벌어졌는데 오늘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담더라고요. 사실 뭐 기준금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외국인 수급 이탈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외국인이 산 이유는 또 우리도 같이 따라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심리도 생기거든요, 매니저님.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의 오늘 이제 행보는 이제 뭐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이제 금리 역전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환율 문제가 이제 1,300원이 넘어서면서 뭐 1,350원 뭐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지는 물론 이제 종목은 바뀝니다. 에코프로라든가 LG 엔솔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에서 한 3,000억 정도 돈을 팔면서 매수는 삼성전자나 한 1,500억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보가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을 지금 현재 이제 매도는 2차 전지 종목에 주로 매도를 했고 네. 바이오 종목이 이제 절반 이상 삼성전자를 제외하는 게 바이오를 바이오. 많이 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바이오랑 물론 하이브랑 그 엔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관도 많이 샀던 거는 제 생각에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5% 올라가는 거는 특이한 종목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공 때렸던 공매도에 쇼커버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이제 쇼커버, 셀트리온 헬스코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이언스에 2년 동안 수익 났던 것들을 밑에서 이제 차익 실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안 올랐던 이제 바이오주들도 여타 종목들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5월 한 달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공매도 쇼커버 매수,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에서도 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불법 공매도에서 엄단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정부 그 외에도 이제 공매도로 일어난 수익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아마 공매도 쇼커버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집중 공략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을 좀 집중 공략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준호 회장님, 아까 전에 네. 이 FOMC 이후에 좀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발언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네, 뭐 사실 전일 이제 새벽에 그 FOMC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베이비 스텝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베이비 스텝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시장 3대 지수가 반등에 나아졌는데 그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3대 지수가 실망감으로 급격하게 좀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FOMC에서 그래도 중요한 발언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다음 달부터 이제 동결 기조가 좀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언제든지 또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말이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 기조를 당분간은 좀 이어갈까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이제 올해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발언은 나중에 이제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고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언제든지 또 하반기에 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당연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발언을 못 박아서 한다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고, 그랬을 때는 다시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당연한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가장 좋게 봤던 발언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좀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거의 1년 반 넘게 글로벌 증시가 조정 흐름이 나아졌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주가에 녹아져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항상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연준이라든지 또 금융당국 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정책들과 또 대응책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팬데믹으로 들어갔을 때 2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에 나왔을 때 바로 헬리콥터 머니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가 증시가 가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강력한 정책과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주식은 항상 6개월 선반영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먼저 상승을 하기 마련이고, 이미 그 악재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도 물론 뭐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도 분명히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FMC에 이제 이번 주에 가장 강력했던 불확실성들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일 아침 새벽에 발표될 애플의 실적 발표만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만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그래도 애플의 실적이 잘 나오면 안더랠리, 또 부합하면은 어느 정도의 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발 매수가 충분히 좀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봐서, 이번 주는 가뜩이나 수급 공백도 있었잖아요. 거래일수가 3거래일밖에 안 됐고 네. 또 짧은 연휴를 또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도 없고 또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큰 대형 호재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망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고, 또 지난주에 워낙에 시장이 10% 이상의 큰 하락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약간의 좀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애플 또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지금 솔솔 기사로 네.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만약에 자사주를 좀 대량으로 매입을 한다면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뭐 긍정적인 효과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그나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이번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어닝 쇼크 수준의 어떤 실적만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충분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 항상 근데 애플의 실적이 기대가 없었었는데 네. 항상 이제 예상을 뒤엎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는 어느 정도 뭐 잘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이제 6월 달에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애플의 신성장 동력이죠. 이제 메타버스 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이제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애플 실적만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국내 증시도 또 이제 긍정적인 수급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애플을 기점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투십은 빠른 속도로 좀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국내 증시에서도 글로벌 증시의 어떤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낙폭과대 섹터,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반발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충분히 좀 시장 자체가 좀 원만하게 또 그리고 정상적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좀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도 대기실에서 앞서서 애플 실적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뭐 메타 뭐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좀 잘 발표해주면서 생각보다 나스닥 지수가 좀 선방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의 반응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애플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애플 이제 폰 15 뭐 이렇게 15가 이제 나오는 건 하반기일 거고 현재 이제 실적을 견인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애플도 폴더블 폰이 나올 거다 이제 하반기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진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뭐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와 이제 하반기에 대부분의 신작 애플의 15화라든가 이제 폴더블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신작은 어차피 3분기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염려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최근에 고객의 탁감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54조나 되고요. 네. 물론 이제 MMF에 있던 자금이 옮겨왔지만은 현재 이제 주가에 대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 신용 잔고가 20조가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19조로 줄고 있고 또 요번에 이제 SG 사태로 인한 사태가 이제 일단락되고 있고 아까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키움 회장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제 주주환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매도 금액에 대해서 이제 주주 사회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그에 대한 일단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어떤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무역 수지가 우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를 보면은 4월달 1월부터 3월까지 했을 때 이제 1월달에 110억 불이나 적자가 크게 나면서 적자가 컸는데 이 낙폭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달 10억 불씩. 그래서 4월달 일단 1월부터 30일까지 30억 불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출이나 수입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이 낙폭이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우리는 다행이다. 무역 수지 적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흑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에 30억 불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반기 되면 흑자로 돌아서면 더 좋겠습니다만 다행인 거는 우리가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에 가장 영향이 있는 유가, 석유가스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5월달 아니면 6월달 정도는 요 그래프가 차트가 역전되는 거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 적자도 아무래도 요즘 가장 큰 시장의 이슈이니만큼 그 부분도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FMC가 생각보다 또 빨리 끝났습니다. 5월 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남은 거는 뭐 고용 보고서, 뭐 CPI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일정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금요일에 당장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좀 그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그 연준이 나오고 그 FOMC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이게 뭐 약간 저는 이제 실망 뭐 이런 거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망감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 25pp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으면, 이번에 아마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서, 시장은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정도 수준으로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없고요. 그럼 이전에 어떤 흐름이었냐?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박스권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FMC가 끝나고 나서 하락했던 이유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서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 박스권에서 등락이 나타났던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고용 보고서 있고 그 다음에 CPI 있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FOMC에서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추가적인 정책 강화에 적절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 때 그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소 2분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7월 중순 정도에 발표되는 CPI까지는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거나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이러한 물가 지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연준도 자연스럽게 그 7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이 가게 될 것 같고요. 파월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 지난번 SVB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연준이 돈을 좀 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어쨌든 돈이 풀었던 부분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그 중간에 CPI 그러니까 이전처럼 우리가 이제 가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6월에서 7월 중순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7월 그 3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8월 중순 정도에 이제 CPI가 나올 때부터는 물가에 약간의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변동이 생긴다면 지금 금리가 다시 또 인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7, 8월에는 그러면 한 번 더 CPI가 좀 뛰어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치? 이제 그런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에 지방은행 때문에 연준이 좀 이걸 막기 위해서 좀 돈을 풀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아무래도 이제 돈은 정직하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그만큼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대략 지금 3%에서 한 2.7%까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나타난다는 건 아닌데 혹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 7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물가 CPI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주의 깊게 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서 크게 이제 변화가 없다면 결국 이제 연말에 금리 인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긴장하는 거는 2분기까지는 이제 시장에 큰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 2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 3분기 때부터의 어떤 물가 지표가 앞으로 FOMC의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 여기 칠판에 썼듯이 일상으로 그래서 이제 7월 중순까지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의 매매를 계속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면 7월 중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CPI 지표를 확인하고 FOMC를 정말 밤을 새서 보곤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세 분의 전문가 분들 모두 5월에는 박스피를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특이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열의를 해줬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그동안 정말 부진했었는데 코스닥 시장 내에서 2차 전지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승세 지금부터일지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짜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세 분 판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네요. 조기전 매니저님 판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바이오 요요 현상 더 커진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이 요요 현상은 오늘의 기사를 보면서 이제 최근에 며칠 전부터 유재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유재환 누구일까요? 유재환이라고 이제 되게 날씬했 가수인데 되게 날씬했다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네. 공룡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게 요요 현상 30kg 뺐다가 34kg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만큼 이제 비만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어떤 제약사 다이어트 회사에서 하면은 굉장히 이제 수분을 줄여서 이제 금방 빼는 것 같아요. 3개월 단에 30kg를 빼는데 관리를 안 하면 그만큼 이제 다시 뻥튀기처럼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네. 이제 최근에 제가 2주 전에 이제 요걸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2주 전에 이제 바이오가 이제 가는 게 아니고 PPT로 보면은 이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 머크 증시에서는 2주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다음 지금이 한 일라이 릴리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때는 안 보여 노바티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종목을 제가 이제 봤는데 노보노 디스크 이 종목은 대부분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일 텐데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뭐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할까 아니면 길게 끌어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의 릴리가 왜 올라갔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혹시 싹센다라고 혹시 아신가요? 삭센다 다이어트 약 아닐까요? 그렇죠. 네. 싹센다가 우리나라에 허가가 됐는데 저번 주에 위고비인가요? 허가가 됐습니다. 위고비라는 거는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위고비가 이제 킴 카사디안하고 일라이 머스크가 나 다이어트 그거 맞고 성공했어라고 저도 사야겠네요. 지금 이제 네,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 유튜브에 이제 위고비라고 이제 기사가 있을 텐데 이제 네.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걸 맞고 이제 그만큼 나는 다이어트 성공했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위고비가 27일 날 식약처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싹센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위고비인데 그와 관련된 게 이제 요거 노보 디스크인데 이제 릴리가 올라가는 건 싹센다가 아니고 다른 이제 그 제품입니다.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승인이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릴리가 사실은 치매 관련해서 허가가 났지만 그 전에 올라갔던 게 이제 다이어트 관련 허가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승인이 날 거다. 위고비처럼 승인이 날 거다. 그러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즈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간 거는 공매도 쇼커버인데 이제 그 외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이라든가 그와 같은 다이어트 약품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앞으로 상승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순호 메이저님은 네. 드디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메이저님 뭐 셀트리온으로 수익 낸 것도 제가 많이 봤었고 네. 바이오업종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라는 말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할 추세가 됐다, 올라갈 시간이 됐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동안은 사실 2차전지에 소외돼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는 시총 1위였는데 지금 이제 3위, 4위까지 밀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 절대적으로 스타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치매 치료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는 게 이게 지금 치매 또 그리고 고령화 사회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또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당연히 그랬을 땐 치매 환자들도 늘 늘어나는 건데 제가 이거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세계 치매 환자 현황이 지금 이제 2019년 기준으로 5,500만 정도였는데 2050년은 거의 2배 이상, 1억 3,900만 명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사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좀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치매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바이오젠도 이제 치매 치료 관련해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이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가 오늘 다시 한번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체인 일라이 릴리가 임상 3상 알츠하이머병에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메디프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들어갔고 뭐 아이큐어라든지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도내 폐지를 기반으로 한 또 이제 패치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또 HLB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오랜만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특성이 약간 좀 테마 섹터랑 비슷해가지고요. 네.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스타 종목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섹터, 오늘 같은 경우는 치매 섹터 중심으로 좀 수급이 확산되다가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에 확산됩니다. 코로나 때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 묶이면서 다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미 코로나의 거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이제 주가 조정은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치매 치료제가 이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 국내에서는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매기가 충분히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또 최근에 IT 종목들도 낙폭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 2차 전지의 일부 수급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국내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탄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어떤 하락을 제약바이오가 좀 이제 막아줬다, 좀 방어해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벤트들도 다음 달에 또 ASCO, 또 이제 임상 종양 학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지금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도 조금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돼서요. 오늘의 어떤 제약바이오 상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였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호근 매니저님은 메이퀸이라고 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사실 5월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지만 네. 메이퀸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거다 이런 뜻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네. 그 5월의 여왕?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뭐 메이셀, 메이바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바이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메이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바이오를 안 하면, 약간, 소외된다. 상당히 좀 소외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가 지금 충분히 무르익었다. 왜냐하면 지난번 4월 달에 한번 그 AACR 때문에 한번 바이오가 한번 떴다가 가라앉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좀 약간 미숙한 상태에서 올라오다가 이게 조정이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지난번 한번 물량을 거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전보다 상당히 좀 안정감으로 갈 수가 있고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2차 전지 이쪽이 조금씩 수급이 이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2차 전지의 성격을 가장 잘 받아낼 수 있는 업섹터가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약세는 곧 바이오의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제가 이제 이전에는 상당히 좀 2차 전지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또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그 흐름이 이제는 바이오로 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이오를 봐야 되는 몇 가지 이유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를 봐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네. 조기준 매니저님부터 하나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다이어트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또 치매 관련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올랐고,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섹터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좀 꼭 집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6월에 이제 항암학회 아스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제약주들이 올라갈 텐데 그거 외에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일라이 릴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마운자로라고 이제 그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하다가 이제 이게 하는데 싹센다라는 것도 매일같이 주사를 맞으면 네. 위에 이제 배가 고프지 않게끔 하면서 이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이제 그런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위고비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제 의사에서 처방전을 받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위고비가 이제 저번 달 27일 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아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매일 맞아야 되는 불편감이 있는데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약간은 메스꺼우거나 두통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은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 유명인들이 이제 머스크가 성공했다고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위고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쓰기는 할 겁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싼 면이 있지만은 그와 관련된 제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좀 먹는 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사제 형태로 이제 패치 형태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릴리가 마운자로가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주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이제 호르몬 분비에 의한 이제 비만 치료제도 좋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항암학회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 저번 주부터 GI 이노베이션 가장 좋게 신규 상장 주인데 네. 지금 오늘 장후에 이제 뭐 4만 금액에 가서 4억 정도의 이제 계약금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항암 관련하고 아토피 치료 관련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GI 이노베이션 외에도 뭐 한미 알테오젠, HK 이노엔, 그러니까 HK 이노엔도 좋게 보는데 GI 이노베이션과 HK 이노엔은 이제 컨디션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과 더불어 제약과 더불어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 콜마가 대주주인데도 굉장히 이제 거의 2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차트도 그렇고 이제 거의 HK 이노행 차트를 보면은
주봉상 보면은 쉼없이 빠졌습니다. 네,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런 하락했던 종목 중에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잘 살펴보면 어떨까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서 두 종목 지아이노베이션, HK이노엔 그다음에 뭐 ST팜 뭐 이렇게 세 종목 정도는 찾아보시면 될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ST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순호 매니저님도 치매 관련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너무 급등한 종목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했는데 또 따라가도 될지 다음 주면 또 이 이슈가 좀 소멸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뭐 급등이 나왔던 뭐 바이오 메디트론이라든지 뭐 네. 아이큐어 뭐 이런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게 오늘의 어떤 치매 관련 종목들이 사실 제약바이오의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가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임상 과정에서의 어떤 노이즈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유효성과 안정성을 통과될 거라는 건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노이즈가 나와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주가가 충분히 바닥이 확인된 자리에서도 임상에서 약간만 삐걱거려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저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려면 결정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 가장 상징적인 셀트리온 그룹주부터 먼저 움직여야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 셀트리오 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서정진 그룹 회장이 또 이제 경영에 다시 한번 복귀를 했고요. 또 이제 막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R&D 투자를 더욱더 확대한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은 충분히 주가에 좀 녹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분식 회계 우려부터 시작해서 3사 합병이 지연되는 부분들도 올해 하반기에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특히 바이오 시밀러 매출로 인해서 실적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특히 미국 내에서 램시마 SC부터 트룩시마, 허주마, 지금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유럽권의 매출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특히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가장 이제 선봉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돼서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내 폐지를 기반으로 한 지금 치매 패치제를 지금 개발을 했고 이미 지금 이제 상용화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치매 치료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개별주가 좀 무섭다 하신 분들은 네. 오히려 셀트리온 그룹주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한 4~5%대 반등 흐름이 잘 나와줬고 전 충분히 시간 문제인 거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와 또 HAB 그룹주까지 같이 한번 동반 상승이 나와줘야 제약바이오 섹터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투심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호근 매니저님은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또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임상 모멘텀이라든지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근데 사실 지난번에 AACR 모멘텀이 조금 붙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약해서 좀 배신감 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남아있는 모멘텀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6월 2일부터 열리는 그 가장 큰 모멘텀이 ASCO, 임상 종양 학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 관련해서 가장 큰 학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쪽 그 명역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슬슬 좀 약간 붙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학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과거처럼 이런 학회가 있었을 때 어떤 영향력, 파괴력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면 이제 그 학회가 열렸었는데 작년에는 또 워낙 장이 안 좋아가지고 바이오가 올라올 수 없었던 이러한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런 학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성이 됐었는데, 이 3년 동안 바이오가 쉬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바이오가 시세가 못 났던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가장 큰 이유였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정상적인 그 학회가 진행되는 이러한 시점이고, 그동안 이제 이런 학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신약 관련 주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기술력을 갖고 있던 회사들이 제대로 시세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종양학회는 나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왜냐하면 3년이라는 하나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이 바이오가 메이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부분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지난번 AACR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지금 다시 가는 흐름이거든요.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한 번에 올라갔으면 이게 이제 단발로 끝났을 텐데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눌렸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흐름이 좀 제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2차 전지가 지금 수급이 이탈이 시작이 되면서 이전에는 이제 너무 2차 전지에 쏠림이 있었는데 그 수급이 이제 바이오로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측면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 있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런 흐름에 또 바이오가 있고,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수급,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이 일단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치매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불을 붙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불을 더 홀홀 태울 수 있는 부분은 6월 달에 있을 임상 종양학회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월 달은 두 가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치매 그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항암 치료제 요 두 가지가 바이오의 하나의 이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접근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5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를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에 이제 바이오 네. 업종을 좀 한 종목씩 담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빼야 할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업종도 있는데요. 세 번째 특이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정말 잘 나가다가 증권사에서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현 주가보다 낮은 주가를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종가가 25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뒤늦게 따라 붙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동안 정말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보내줘야 할 때가 된 건지 세 분 통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판넬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또 적어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각계전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매도 레포트가 나왔지만 다른 종목은 괜찮다 이런 뜻일까요? 일단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에서도 40만 원, 그러니까 금도끼, 음도끼를 계산하더라도 네. 40만 원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고 오늘 이제 한병화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베스트 네. 애널리스트인데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2030년, 27년 가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연말에 24만 톤 정도의 캐파인데 100만 톤이 되더라도 적정 주가는 20만 원이다. 그렇게 악평을 남겼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뭐라고 하겠죠. 저쪽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되게 많이 이제 100만 톤을 했는데 20만 원이 적정 주가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쉽게 빠질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니까 중요한 건 주식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빠지는 건데 네. 미래에셋처럼 그 다우데이터처럼 대주주가 팔든지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대주주가 팔지 않는 한은 매도할 사람이 없고 공매도 물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실망 매물에 팔지 않는 쉽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20만 원 가고 10만 원 간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을 조금씩 이제 줄어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서 들고 있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수익이 나는 주식이라는 건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만약 배당을 많이 주거나 두 가지 하나죠. 배당을 많이 받거나 차익을 실현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60만 원, 70만 원 사서 100만 원에 팔 수 있다면 사시는 거고 그냥 현재 자리에 있다.
70만에 머물러 있다 보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지금 안 가더라도 오늘이 이제 조금 달라졌는데 저는 이제 리사이클 관련 주들 성일하이텍, 세비캠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업종, 그 다음에 또 이제 TSI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믹서기, 그 다음에 이노메트리라든가 이제 검사기, 이제 그런 엑스레이 검사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또 있는 뭐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오늘도 시간외로 이제 대주전자가 수주 모멘텀이 있었고 또 이제 테슬라의 수주 모멘텀이 있는 게 시간외로 올라가듯이 맞아요. 지속적으로 수주 모멘텀 있는 종목은 각계전투에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주인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큰 종목들은 움직이기 힘들겠지만 중소형 2차 전지는 열심히 올라가고 또 열심히 빠지고 하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순호 매니저는 네. 지금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지난 한 달간은 2차 전지 관련주 사기만 하면 뭐 오른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도 나도 2차전지 사업에 진출만 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다 급등했고 맞아요. 2차전지에 살짝 발만 얹은 기업들도 다 급등했기 때문에 2차전지 웬만한 아무 종목이나 LG나 삼성 또 SK온에 공급하고 있는 장비 부품 관련 종목 또는 양극재 소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 전구체 관련 종목들만 아무 종목만 매수해도 실적으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쉬운 시장이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무늬만 2차전지 기업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미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또 첨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실적 악화로 거의 45%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안에서 정말 각계전투 살아남을 종목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2차전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시간 외에서 뭐 테슬라가 또 실리콘 응급제를 이제 적용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들이 또 시간 외에서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KBG, 뭐 코다코, 또 그리고 대주전자 제로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강력한 뉴스를 수반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강력한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뭐 대규모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강력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전만큼의 2차전지 상승 랠리는 좀 제한적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금융당국에서 또 좀 철저한 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무늬만 2차전지 기업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이제 보도에 나왔는데 이런 아래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제 네. 보도에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드리면 RF세미, KBG, 또 한노화성, 또 EID, 뭐 자비스도 원래는 고기 굽는 판을 판매하던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무벡스, 자이글이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2차전지 관련해서 매출이 확인이 안 된 기업들이 많고 있더라도 굉장히 소액이다. 그래서 이 기업들 외에도 EM플러스, 중한 D&M, 테라사이언스, 또 유로, 또 광무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 확인됐거나 아니면 확인이 안 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이제 강력한 제재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은 좀 피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매수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또 KBG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시간에서도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면 올라가는데 주가의 변동성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예의주시 하시면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업체들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할 네.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최이진님께서 2차전지 때문에 올해 주식에 다시 뛰어드는 분이 많아졌다고 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호근 매니저님 네. 판넬을 보니까 참 암담한 것 같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뭐 11만 피는 꽃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지금 2차전지 뭐 10일 뒤에 진다 이런 뜻일까요? 그냥 좀 재밌게 쓰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영원히 갈 수 있는 종목은 없다. 뭐 이제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네? 슬픕니다. 네? 너무 슬퍼요. 2차전지 그래요? 가지고 계신 나는 분들. 그냥 이게
카지노에서 나왔던 네. 그 대사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쓴다고 쓴 거지 뭐 2차 전지가 여기서 다 끝났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에코플로하고 에코플로 BM이 좀 너무 과도하게 올랐죠, 사실. 그 여기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각 의견은 다 틀릴 수는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앞으로 성장 중 그러니까 이 앞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결국은 이 주가에 그 이게 비싸냐 싸냐를 결정해 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가봐야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막 다퉈봤자 그래 봐라 내가 맞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2030년까지 가보면 그때 얘기하면 다 소용이 없죠. 이미 네. 다 결과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싸다 비싸다는 뭐 그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 시세가 어떤 적정한 시세보다도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진짜 생각한 대로 역시 비싼 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결국 이제 가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주가를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할 것이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도 없는 건데 이 부분을 가장 잘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2차 전지가 다 올랐을 때 이번에 좀 급락이 좀 심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이번에 1분기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종목들이었고 지금 에코플로 BM이 이번에 그 모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거의 이제 매도 리포트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올 정도로 나왔는데 에코플로 BM은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가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주가가 싼지 비싼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 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면 이 주가는 지금 비싸도 여전히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고 만약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 그 주가가 나중에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는 주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에코플로나 에코플로 BM이 잘 갔던 이유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잘 갔던 건데 이제 문제는 2분기가 되면 에코플로 BM이 실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성장이 마이너스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이 정도의 눈높이에 충족해 주려면 여기에 합당한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증권 최근에 양극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뷰가 어떠냐면 에코플로 BM이 2분기는 1분기만큼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기는 이제 실적 때문에 올랐지만 2분기는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온다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 한번 2차 전지가 나중에 또 다시 가더라도 가는 시점에 제가 다시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고점인 이유를 제가 한 4가지인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고점이다. 이렇게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번 2차 전지 상승을 출발하기 전에 그 시점에서 또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렸고요. 물론 이제 이걸 1년 내내 주구장창 추천하는 분도 있고 주구장창 안 좋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 시작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고점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렸던 것 같고 나중에 다시 또 2차 전지를 매수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 상한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님 1월 네. 1일에 에코프로 소개해 주시고 나서 네. 수익 굉장히 많이 챙겨 가셨잖아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올 수 있을 때 소개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이슈 점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이 대결이 시작된 지 3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또 많이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월수팀, 화목팀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수익률 현황 어떻게 될지 중계석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